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세법상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규정은 딴 게 아니고요. 법인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면, 법인이 계산한 금액을 부인하고, 너가 계산한 금액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시가와의 차액을, 우리 세법의 시가로 조정하겠다는, 이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요건을 좀 알고요. 이 요건 안에 보면 특수관계자하고 시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부당이익이 되기 위한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된다.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니라면요, 부당이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특수관계자의 거래이면 무조건 부당한 행위냐? 그렇지 않고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돼야 되고, 이 특정한 거래에서 현저한 이익의 분여 있죠.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봤을 때 너가 한 이 행위는요, 부당하다고 보고 부인하는 이 규정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수관계자의 거래는요, 내가 거래 시점 있죠.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거래 부당이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기말 시점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래할 때는 특수관계자였다가 기말 시점에 특수관계자를 없애버리면, 소멸시키면 이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라면 네가 나중에 기말에 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당 감수가 있고, 그럼 부당한 감수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거래 상대방이 뭡니까? 현저한 이익을 분여했다라면 이거는 조세의 부당한 감수가 일어났다고 보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건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현저한 이익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 거래가액하고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대비 차액의 비율이 5% 이상인데, 이거는 곧 밑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개념은 밑에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특수관계자의 범위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이 특수관계자는 바로 이렇게 봅니다. 특수관계자는 사실상 법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자가 바로 법인을 보면 임직원, 주주 이렇게 됩니다. 임원, 임직원, 임원 사용인, 주주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번 내용 한번 볼까요?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뭐예요? 특수관계자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법인의, 당해 법인의 30%를 출자하고 있대요. A가. 근데 이 A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면 결국은 당해 법인과 뭡니까? 특수관계 B는 뭡니까? 예, 특수관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다음 중, 말하고,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 말이 뭐냐면, 해당 법인과 거래 상대방의 쌍방관계 어느 일방이 특수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상대방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도, 얘하고 특수관계자 아니라 전혀,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얘하고 뭡니까? 특수관계자가 있는 걸로 본다. 이건. 너가 특수관계자라면, 왜냐면 둘이 특수관계자잖아요. 지분 비율이 있는 거니까. 주주니까, 특수관계, 왜 특수관계자면, 얘하고 특수관계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원래 요렇게 특수관계, 요렇게 특수관계죠. 하지만 우리 법은 요렇게 됐다면 얘하고 또 특수관계자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의 판정 시점은요, 항상 그 행위 당시를 기준한다는 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이면 되지, 기말 시점이다, 납세무 승리 시점, 이런 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당한 행위가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5개로. 5개의, 그죠, 유형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5번은 잘 출제되지 않고요. 1번, 2번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바로 3번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의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 하는 부분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우려 하거든요. 그 인정이자의 개념이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부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부당행위 하나이기 때문에 얘의 베이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해당 개념을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고가 매입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특수관계자한테 1억짜리 토지를 10억에 사줘요. 아니 1억짜리를 우리 법인이 왜 10억에 사주냐 여기서. 요 거래를 통해서 9억의 이익을 분유하려는 의도가 있죠. 이거는 그저 특수관계 아니면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당행위 유형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가 양도 되겠습니다. 토지가 10억짜리 법인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1억에 팔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10억짜리 이렇게 팝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다는 말은 그 거래를 통해서 9억의 이익을 분유하려는 의도가 있죠.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당행위 되겠습니다. 고가 매입, 저가 양도 되겠습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뭡니까? 고가 매입이 아니라 저가 매입, 고가 양도. 그러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는요. 법인의 자산을 뭔가 부당한 행위로 뭔가 분할하는 의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요. 그냥 부당한 행위의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가 매입, 저가 양도가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부당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금전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그죠? 대부하는 경우에, 무상이나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부당행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줘요. 10억. 이자 안 받아요. 그러면 이 법인의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자금을 빌리고, 무상으로 빌리고 아무런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 이걸 용인한다면요. 해당 거래를 가장해서 엄청난 있죠. 이익을 분야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요 부분이 바로 있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 테마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전 그 밖의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목적물의 건물에 1층이 비어 있어요. 1층의 월세는요, 1억에 500이에요. 그죠? 1억에 500 받게 되는데, 대표이사한테 빌려줘요. 대표이사한테 세를 얻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만 받아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하면 500 받을 수 있는데 10만 원만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거래를 통해서 지극히 뭡니까? 낮은, 그죠? 시가보다 낮는, 그죠? 이런 임차료 같은 걸 제공한다라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 이거죠. 보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출제는 잘 안 되는데 불공정 자본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자나 감자를 했을 때 실권주에 따라 있죠.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이상성 있는 행위를 해서 실제로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극히 있죠. 특수관계자한테 더 많은 이익을 분양한다라면요. 얘도 부당행위 규정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유형에는 해당이 되지만 일단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 서식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뭔가 가장 대표적인 부당행위다. 그럼 시험은 뭐 나올 거야? 요거랑 이론 문제, 그죠? 요거 나오고, 부당행위 계산 문제는 이론이 잘 봐요. 요거 내고, 그죠? 서식은 요거 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죠. 그럼 현저한 이익의 분열한 도대체 뭐냐? 그냥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야지, 있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현저한 이익의 분열한 겁니다. 현저하게 이익을 줬다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의 의미냐 이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볼까요? 거래가액은 1억 5천, 그죠? 시가는 1억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거래했다고 가정하고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법인이 매입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고가 매입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가보다 고가를 매입했죠. 야, 유형에 들어가네? 그럼 법인의 특수관계자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조세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이익만 해당이 된다면 이건 그죠?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저한 이익을 판단해보죠. 그죠?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차익이. 거래가액하고 시가의 차익이 5천이죠. 요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이 안 되죠.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탈락. 오화 요건이죠. 시가는 1억, 차액은 얼마입니까? 시가는 1억, 차액은 5천. 그럼 이거 50% 아닙니까? 그죠? 그 비율이 5%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다, 여기서. 5% 이상인데 50%나 있죠. 시가 대비 차액의 비율이 50%는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딱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현저한 이익에 분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액 5% 이상이 돼야지만, 만약에 그저 3억 원이 안 되고 요 금액이 5%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비율이 50%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2%였다면, 만약에 5% 이상이 안 되죠. 그러면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아니니까 부당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당이익 기준에 있죠. 판단 기준이 거래가액하고 시가 아닙니까? 거래가액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거래가액이 나오니까. 근데 시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판단할 때, 이 금액을 판단할 때 시가와 판단하지 않습니까? 거래 금액은 알 수 있는데 시가를 뭡니까? 잘 모른다면 이 차액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 시가의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이론 문제 있죠, 이론 문제. 이론 문제 두 문제 중에 하나를 낼 때 되게 뭡니까? 나름 좋아하는 테마가 되는 거죠.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도 잘 출제되는 그런 파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시가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 시가란 우리가 부당이익을 판단할 때 이 시가의 개념은 시장 가격의 의미죠. 시장 가격이란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합리적 가격. 그걸 시장 가격, 시가를 하죠. 그럼 시가가 있다면 그걸 적용해가지고 뭡니까? 차액을 뽑아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가 불분명한 게 있잖아요. 시가를 잘 모르겠대요. 시가가 있다면 본래적 시가를 쓰라 이 말이죠. 이거 원칙. 근데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뭡니까? 뭔가 시가가 모르겠다면 시가를 알아야지 차익을 도출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있죠. 시가가 나와야 되니까 본래적 시가가 없다면 이 시가를 대용할 수 있는 대용 시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여기 뭐죠? 대용 시가가 되죠. 대용이 뭐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가고 이거는 순차 규정입니다. 그죠? 순차라는 게 뭐죠? 그죠? 여기 순차 위계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순서는 뭐죠? 순차 구조 1단계 감정을 받는 거예요. 감정가액을 1차적으로 하고 감정이 없다면 뭐야? 이 상속정리세법성이 뭡니까? 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감상순이라고 좀 하시면 돼요. 감상순. 감상이 뭐죠? 감정이 1순위고 상속정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법에 규정해 보면. 그죠? 요거에 대해서 순차로 지금 가액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있으면 그걸 써. 시가가 없으면요. 순차 규정, 감정을 받든지, 감정도 없다면 우리 상속정리세법상의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그놈을 적용해서 어떻게든 시가를 그죠? 우리가 시가에 대한 개념이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식의 시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금전 대차 거래의 시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금전 대차 거래가 뭐죠? 금전 대차라는 건 소비 대차 거래는 돈을 빌려주는 거래죠. 그죠? 그때 이제 금전 대차 거래 시가는 바로 이자율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해당 금액이 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 적용을 도대체 우리 세법은 어떤 이자율을 쓸 건지를 되게 중시하고 있고, 이 개념이 지금 뭐예요? 가지금 인정이자에서 나타나는 원칙이 여기서 끌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전 시가는 이렇게 봐요. 원칙은, 금전의 시가는 여기 원칙은 그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입니다. 차입이자율 이렇게 되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입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는 딴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평균적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1월 1일 날 두 가지에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월 1일 날, 그죠? 1억을 10%에 불렸어요. 또 1월 1일 날 5%에 불렸어요. 두 개를 차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우리 회사의 평균적 이자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7.5%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억짜리, 10%짜리 하나, 5%짜리 두 개를 가중평균하면요. 7.5%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그죠? 평균적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빌린 적이 차입이 없다라면, 차입금이 없다라면 평균적 이자율이 없을 거 아니냐. 적용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시가를 정할 때 이자율을 가지고 할 건데, 돈을 빌려줬다면, 그죠? 그럴 때 뭡니까? 정부 고시 이자율이 있어요. 정부가 몇 프로라고 하라고 하는 있죠. 정부 고시 이자율이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되면 이게 나타나요? 막 발표가 됩니다. 얘가 뭐예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부 고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 조금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증금 할 때 요 얘기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당이익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고가 매입 한번 볼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가 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자산을 고가 매입했다라면요. 이 부당이익을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가 70만 원이에요. 토지를 얼마에? 고가 매입. 고가를 매입했죠. 그럼 요건이 되는지 볼까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할 것. 대표이사하고 거래하죠. 맞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죠? 부당이익은 아닙니다. 고가 매입의 유형이 해당이 되죠. 고가 매입 맞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가로 샀다 하더라도 현저한 이익의 부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현저한 이익의 부조가 있었는지 판단해 봐야 되죠. 그러면 거래 금액하고 시가의 차익이 30 아닙니까? 30, 거래가하고 요 두 개 차이가 30만 원이다. 이게 3억 원 이상입니까? 아니죠. 3억 원 이상이 아니죠. 차익이 30만 원이 3억 원 이상이 아니죠. 그럼 시가는 얼마입니까? 70만 원, 차익은요? 그러면 여기 40 몇 프로쯤 돼요. 그죠? 그럼 42%쯤 돼요. 43%쯤 됩니다. 요 금액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이라면 뭡니까? 현저한 이익의 부조가 있는 거죠. 그럼 딱 걸릴 때 여기 딱 걸리잖아. 그죠? 그럼 이 거래는 뭘로 봅니까? 부당이익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작동해요. 회사는 지금 그죠? 고가 매입가액으로 계산했죠. 100만 원 계산했죠. 그거를 너가 한 계산을 부인해버려요. 무슨 소리? 부당한 행위야. 네가 고가로 매입한 금액 인정 못해. 그죠? 뭘로 보겠다는 거죠. 시가를 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법은 시가인 70만 원을 보게 되죠. 현금이니까 그럼 30만 원은 이 거래를 통해서 대표이사한테 이익을 분유했다고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거래를 통해서 대표이사한테 간 30만 원은 있죠. 추가적으로 소득 처분해서 상해를 때려야 마땅한 거죠. 맞잖아요. 그게 추가적인 과세를 해야 되니까. 자,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조정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요거 토지 온다. 요것도 재무상태표계죠. 요것도 재무상태표계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요 경우가 이중조정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금 세법이 생각하는 토지는 얼마죠? 70. 회사가 만든 거는요? 100. 그러면 얼마 감액해야 되죠? 30. 송금산입에서 그죠? 토지 30 마이너스 부 되겠습니까?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해야 됩니까?
이 거래에서 이익을 부여받은 밖으로 빠져나간 대표이사한테 추가적인 과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입금 산입 해가지고요. 상여 30만 원, 상여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중조정이라는 그 틀에 엮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시가가 70이네 30 감액 마이너스 부, 그죠? 맞잖아요. 30 감액에서 마이너스 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익 분여된 거 있죠. 밖으로 빠져나가서 여기서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금 산입에서 상여 처분은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개 나왔죠. 그리고 근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저가의 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의 양도 한번 보고 웃겨요. 지금 저가의 양도는 대표이사한테 시가가 얼마죠? 9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야? 50만 원에 싸게 팔았어요. 그럼 5%에 걸리기 때문에, 그죠? 부당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40만 원만큼은 이 거래를 통해서 싸게 줬기 때문에 이익이 분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와요? 40만 원만 상여돼요. 이중조정이 안 나오죠? 앞에는 이중조정이고 얘는 하나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이중조정이 안 나오고 하나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지금 판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잖아요, 산 거. 산 가격이 어그러져 있잖아요. 맞죠? 산 가격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차이 나는 유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팔았대요. 팔았으면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유보라는 건 뭐냐면 자산부채 차이죠. 원본의 자산과 부채가 있어야지 그 밑에다가 유보와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뭐야? 자체 자산이 없는데 뭔 유보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매번 내가 자산가액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중적이 있는 것이고 얘는 판다면 뭐예요? 그냥 그런 유보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도 지금 주인이 될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차익만큼을 입금 산입에서 상해 처분한다면요. 되게 있잖아요. 탁 보면 논점이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뭡니까? 깔끔하게 그 개념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조정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여기 얘가 이렇게 접근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산부채법을 안 익힌 분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 개념을 익히기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은 뭘 배우냐면 바로 간주 기부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우리가 기부금 세무조정할 때의 개념을 여기서 같이 배우기 때문에 논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한성은 시가 1억 원 토지를 1억 5천에 고가 매입.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두 가지. A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라는 경우,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뭡니까? A가 그냥 종교단체라고 가정한 경우, 그죠? 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왜? 대표이사죠. 고가 매입이죠. 차액이 5천이 나잖아요. 시가가 1억이니까 50%니까 당연히 부당한 행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억 5천이 시가는 얼마예요? 부당이니까 1억 5천은 유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 5천의 감액이 필요하죠. 5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거래 통해 가지고 5천의 이익이 분여됐으니까 입금 산입에서 상해 처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 요거 방금 이중 조정한 거 이해되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A가 만약에 종교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교회랄지 성당이랄지 사찰이랄지 이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뭐야? 부당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특정 아니. 그럼 이거 부당이익 계산 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1억 5천에 비싸게 사주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짜리가 5억 되고 6억 되고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제 아는 지인 중에 11억 주고 작년에 샀는 사람이 있어요. 10억 주고 샀어요. 무려 4억을 꺾어가지고 샀어요. 정말. 그래서. 근데 지금 11억 주고 샀죠?
지금 시가가 그저 매매가 되는데 6억 5천에 매매돼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였냐면 10억이 4억이니까 6억이 있었다고요. 6억이 있었는데 4억을 얹어가지고 10억짜리 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 얼마쯤 되냐? 한 6억쯤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6억, 그러면 내가 10억짜리가 6억이 됐으니까 4억이 떨어졌죠.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6억에 뭡니까? 4억이 빠진 게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이자는 뭐야? 2배 올랐고. 못 견딘다고요. 그런 사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급매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꼭 시가대로 팔아는 법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할 때, 급매라는 거 있죠. 급매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등 다른 대외 변수 말고 일반적인 급매는요, 시가를 기준으로 보통 20, 30%를 싸게 파는 게 일반적인 급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게 없더라도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다면. 그래서 그걸 우리 법은요, 어디까지를 보느냐 하면 이렇게 봐요.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는 뭐예요? 아니, 특수한 계좌가 없더라도, 이해관계 없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금액 아니냐. 그래서 요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금액 있죠. 자, 30%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 하면요. 7억. 플러스 30% 하면요.